네, 증시대담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대담 예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 증시의 어떤 쏠림 현상, 사실 미 증시만 쏠림 현상이 있는 게 아니라 국내도 마찬가지겠죠. 물가 지표는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여전히 걱정거리도 많고, 그리고 미국은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는데 한국은 박스 피인 부분들도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섹터 전략까지 챙겨볼 텐데요. 이분이 또 전문가입니다. 이 자리에 권동우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와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네. 일단은 제가 좀 지난주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미국의 물가 지표를 보면서 좀 안도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또 미 증시를 보면 3대 지수가 다 간 게 아니고 뭔가 불안함을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걱정거리가 항상 있는 게 소비 지출이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하반기 증시 변수로 작용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하반기 증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저는 뭐 있다고는 우선은 보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올해 11월에 이제 선거가 있다 보니까 맞아요. 저는 뭐 재정 지출은 계속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국채 발행이 계속 되다 보면 네네. 아마 금리가 그렇게까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금리가 계속 이렇게 고금리를 유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소비가 이제 둔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게 AI나 비만 치료제 같은 그렇죠. 혁신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기업들이 생각보다 고금리의 타격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기업들은 그래도 좀 그 금리와 상관없이 뭐 어떻게 뭐 고금리로 뭐 소비가 둔화되든지 이렇게 타격은 없을 것 같고 다만 일반 소비재들은 좀 타격은 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가 메뉴를 출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된 것도 결국에는 소비가 조금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네. 실적에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액션을 좀 취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오히려 이제 소비가 계속 퇴장이라기보다는 너무 이제 좀 과했었던 것들이 정상화돼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높으니까 추가적인 지출이 조금은 없는 거죠. 이를테면 아까 스타벅스도 얘기 주셨지만 네네. 테슬라도 사실은 이 엔드 유저에 이제 소구하는 기업들이 좀 별로잖아요. 최근에는 네. 뭐 테슬라, 애플은 최근에 AI가 가미되긴 했지만 애플도 마찬가지고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어떤 고금리로 인해서 소비가 둔화되는 부분보다는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나오는 네. 뭐 비만 치료제, AI 이런 부분이 보다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옥신각신하면서 미국 내에서는 이 세 기업들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미국 내 증시를 끌고 가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리고 아까 최근에 다시 그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애플인데 서로 다른 AI 전략이긴 하지만 AI 산업 내에서 또 이제 주인공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세요? 뭐 승자라고 하기보다는 각각의 포지션들이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좋게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너무 또 쏠려서 극단적으로 이 초대 기업에만 쏠려서 증시가 좀 불안해질 수 있는 건가 이런 고민들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현재와 같이 특정 기업에 이제 쏠림 현상이 있는 거는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특히나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 수익도 지금 많이 내고 있고 맞아요. 혁신을 지금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종목들에 집중하는 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세 가지 기업 모두 다 약간 투자 포인트는 전부 다 달라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플 같은 경우는 온디바이스 AI가 이제 메인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 이 A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이폰 이거 가장 최신 거와 이제 다음에 나오는 그 최신 폰에서만 이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걸로 보고 있어요. 모건 스탠리에서 지금 추정을 하는 거는 현재 아이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이폰 10과 12 여기에 있는 요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은데 이게 지금 이미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교체 수요가 이번에 이제 어마어마해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EPS 이익을 이제 자극하면서 주가를 이제 끌어올릴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 대비해서 한 20% 정도 이제 상승을 하면 이제 시총 4조 달러가 되겠죠.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코파일럿이 이제 메인인데 코파일럿은 아직까지는 지금 유의미한 데이터가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기업에서 생각을 하는 거는 3분기에서 4분기 정도에 유의미한 이제 데이터가 나올 걸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이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엔비디아는 좀 우리가 실적을 확인하는 게 좀 빠르죠. 이제 8월 16일 한국 시간으로 이제 새벽 이제 5시 이후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아마 그때
좀 괜찮은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르면서 아마 시총 4조 달러 돌파는 아마 제 예상대로라면 엔비디아가 먼저 되지 않을까. 엔비디아가 먼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먼저 되더라도 사실 이 엔비디아가 끌어올리는 이 내용들이 마이크로소프트나 네. 애플의 마이너스보다는 뭐 약간 긍정적인 선순환으로. 맞습니다. 네. 애플이 또 어떻게 보면 AI에 저는 요새 세미나 가면 그런 얘기 합니다. AI의 버블의 리트머스 종이를 애플의 그 AI 폰이 네. 점유해 나가는. 표현이 좋네요. 네, 왜냐하면 그 테슬라도 네. 원래 이제 내연기관에 레거시 업체들이 있는 부분에 침투율로 봤으니까 AI 폰이 얼마나 팔리는지를 보면은 그 약간의 어떤 센티멘트를 볼 수 있는데 아니면 버블의 수준. 아직 이제 그 얼리 어답터가 채용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판매량 보기까지는 또 시장이 네.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 드리는데 엔비디아 또 8월에 실적 나오니까 그 부분까지 사실 이 AI 특히 이 새 기업에 대한 걱정거리는 없는데 미국 내에서도 AI를 빼거나 내지는 IT를 빼면 사실 옳은 게 없다 아니면 좀 우리 증시처럼 좀 별로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AI와 기술주에만 좀 편향된 이런 투자 심리나 주가가 다른 섹터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게 계속 좀 소위 말해서 벌어진 채로 넘어갈지 이게 또 투자자분들은 관심이 많거든요.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저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뭔가 매크로적인 큰 변화가 발생을 해야 지금 이 분위기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크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큰 변화는 이제 아무래도 금리 인하겠죠. 근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까지 고금리에 피해를 봤던 종목들이 이제 반등을 이제 세게 할 텐데 그때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봐야 될 건 뭐냐? 고금리로 피해를 봤던 종목들이 급등을 할 때 AI에서 차익 매물이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갈지 아니면 AI는 AI대로 가고? 그리고 저기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은 또 올라오는지 만약에 후자라고 한다면 시장이 정말 강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마 올해 내내 꽤 좋은 퍼포먼스를 계속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또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AI가 별로 그렇게 크게 무너질 가능성이 뭐 단기적인 조정은 있겠지만 어쨌든 상승세를 좀 유지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지로서 저도 좀 비슷한 고민이긴 한데 금리 인하라는 거를 단행을 했을 때 그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그동안에는 이 정도의 금리에서는 AI와 기술주만 갈 수 있어서 돈이 이쪽으로만 쏠렸는데 금리 인하를 소폭이나마 단행했을 때 다른 쪽도 성장이 나오니까 이거 팔아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봐야 될지 아니면 금리 인하했던 부분들은 어쨌든 또 AI와 테크한테는 또 나쁘지 않은 거니까 그렇죠. 이건 또 계속 유지해주고 새로운 어떤 자금의 유입이 되면서 가질 수 있을지 어쨌든 두 가지 경우에서 보더라도 AI와 테크 중심으로 좀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도 좀 보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서 오면 자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만약에 미국 내에서도 어떤 선순환의 어떤 기운이 온다면 참 다른 나라들까지도 갈 수 있을지가 좀 걱정 아니 뭐 약간 기대 요인이거든요. 왜냐하면 나스닥, S&P 다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는데 북장은 2,700에서 이제 뭐 사실은 거의 못 오르고 있습니다. 그쵸. 3월부터 지금까지니까 거의 한 분기 어쩌면 이제 느끼기에 따라서는 올해 내내 2,700에서 막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하반기를 바라보는 분들은 연준도 이제 금리 인상은 좀 멈춰져 있고 금리 인하 언젠간 할 거고 뭐 수출 경기도 조금 회복되면 3천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제가 지금 느끼는 건 뭐냐면 저도 이제 국내 주식을 하고 있는데 국내 주식 그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지수를 그렇게까지 크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게 워낙 이제 쏠림 현상이 심해가지고 지수는 박스권인데 개별 종목단으로 보면 급등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많아가지고 뭐 번 사람들은 벌고 못 번 사람들은 못 버는 완전히 초양극화 지금 장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수가 좀 중요하고 그 중에서 이제 비중을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삼성전자 이제 메인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턴어라운드로 이제 HBM이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을 잡고 이제 올라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그렇게까지 반응을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결국은 메인은 이제 HBM인데 뭐 워낙 이제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삼성전자의 HBM 성공은
그 누구보다도 엔비디아가 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엔비디아 솔밴드로 갖고 가면 리스크하지. 그렇죠. 이제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는 지금 캐파 지금 확장해놓고 만들려고 하는데 SK 하이닉스한테만 받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이크론이든 삼성전자들 누군가가 지금 빨리 좀 공급을 해주기를 원할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기준은 꽤 높겠지만.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이번 이제 3분기 때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의 그 HBM 성공을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 있는 저희 엔비디아까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성공을 하게 된다면 아마 삼천선은 좀 그래도 손쉽게 트라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우리가 갇혀 있는 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삼성전자로 기결이 되는 거고 다른 어떤 섹터나 종목들은 상당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상황인데 만약에 삼성전자만 놓고 본다면 하방은 좀 잡혀 있는 상황이고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뭐 본인들도 이제 가격도 너무 한쪽에서만 받으면 비쌀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퀄이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 HBM을 납품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아마 좀 도달하지 않을까. 그러면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지수를 보시는 분들은 하방은 좀 닫혀져 있는데 뭐 3분기 빠르면 3분기 아니면 내년에 넘어갈수록 조금은 우상향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럼 삼성전자도 좀 지금은 비중을 갖고 가야 된다는 얘기로 이제 결론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소외되어 있었던 업종들에 대한 얘기를 한 김에 최근에 그래도 바닥에서 좀 돌고 있다 아니면 이제는 좀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게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그동안에 좀 성장 산업이었었던 로봇이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조금씩은 반격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반격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좀 그동안에 벌어졌던 갭을 좀 일부 좀 메우는 수준인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장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두 섹터 모두 한번 이제 시세를 이제 크게 분출하고 나서 지금 꽤 오랫동안 쉬고 있는데 뭐 두 그 섹터 다 올해 하반기에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기차 판매량이 중요한데 지금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전기차 수요도 살짝 지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2차전지 주가들도 이제 많이 이제 퍼포먼스가 안 좋은데 저는 결국에 대장주가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8월 8일 날 이제 로보택시를 공개를 하는데 이게 이제 생산량에 어떻게 그 관계가 있냐면 로보택시가 생각보다 이제 기술력이 좋아지는 순간부터 이거를 이제는 그냥 일반 가정용뿐만 아니라 상업용으로 이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로보택시 그러니까 지금 에어비앤비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테슬라도. 그러면 에어비앤비를 보면 자기 주거용을 빌려주는 것보다 하나 더 집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임대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에어비앤비 그 손님들을 이제 받는데 마찬가지로 테슬라도 자기 차량은 따로 하고 테슬라 이제 저가형 모델을 사가지고 그걸 이제 택시로 이제 돌려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생산량, 그러니까 판매량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굉장히 큰 부스팅이 될 것 같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2차전지도 이제 어쨌든 수요처가 이제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좀 그때부터 이제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에서 그 로봇 굉장히 그러니까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 이제 일정이 몰려 있는데 아마 그것들이 이제 AI를 접목해가지고 발표를 할 거고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로봇 섹터에도 아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걸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되는 거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좀 약합니다. 대부분 다 이제 로봇 팔이나 이런 쪽에 좀 더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테마성으로 그때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딱 짧은 시간에 포인트를 탁탁탁탁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돌고 돌아서 굉장히 수익률이 좋다라는 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주 좀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전반적으로 AI라든지 성장성이 좀 유지된 상황에서 삼성전자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강한 그런 기대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권동우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의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